현재 한중일 3국은 왕이 외교부장의 적극 행보로 인해서 각국에서 다양한 해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선이 끝난 이후에 중국은 사실상 바이든 정부를 새로운 미국 정부로 인정을 하고 그와 관련된 동북아시아 외교 전략을 준비하여 왕이 외교부장을 일본을 거쳐 한국에 파견했습니다. 한국에서 왕이 부장은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시 주석이 방한하겠다는 등 해석이 분분한 발언을 내놓았으며 중국 공산당의 관영 언론 글로벌타임스는 왕 부장의 방안은 미국의 압력에도 깊어진 한중 관계를 반영한다며 앞으로 한중 간의 관계가 매우 깊어지며 경제관계는 더욱더 견고하게 발전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 라는 말을 넣어 한국이 보란듯이 미국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왕이 부장이 미국 관계를 의식하냐는 질문에 이 세상은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답하면서 우회적으로 한국이 미국 편에 서지 말고 중국 사이에서 잘 해보라는 취지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언뜻 보면 이러한 왕이 부장의 말이나 관영 언론의 보도가 한중 관계가 깊어졌다는 단순한 보도로 보이지만 사실상 그 내부에는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동시에 중국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한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과거의 사드 보복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은 언제든지 한국의 총공세로 나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심지어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1대1로 구상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면서 중국의 1대1로 정책에도 한국이 협조하기로 했다는 한국 입장에서 듣기 거북한 발언들을 서슴없이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전혀 다르게 한국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참견하는 모습으로 좀 더 발전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고삐를 죄어 미국과 연합을 못하게 한 다음 패권을 다스리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바이든 민주당 계열의 싱크탱크인 시너스가 한국을 좀 더 태평양 방어 전략에 끌어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을 중국을 대항하는 전략으로 본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는 맥락과도 일치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본격적으로 쿼드에 가담하고 중국을 대항한 군사 방위 연합을 구상하기 전에 왕이 부장을 파견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위치를 인식시키고 한국과 일본의 각각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무언의 압박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양국과의 관계가 깊은 상태이니 이것을 깨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상황이고 일본에는 모태기 외무상과 왕이 부장의 회담 가운데 센카쿠는 중국당이라는 거북스러운 주제도 내뱉은 것이죠. 하필이면 이 말을 할 때 모태기 외무상은 웃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제대로 못 받아쳤다면서 일본 정계는 모태기 외무상의 태도를 놓고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외무상이나 방위상이 관계가 좋은 동맹이 아닌 이상 웃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잘려나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봅니다. 2019년 대한민국과 초계기 갈등이 있을 때도 경직된 한일 관계 가운데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정경두 국방장관과 만나 악수하다 웃은 게 원인이 되어 결국에는 아베가 경질을 시키고야 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이번에는 센카쿠가 중국당이라는 중국 외교부장 앞에서 모태기 외무상은 미소를 짓고 별 대꾸를 안 한 것이라서 일본 자민당에서는 폭발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 상황에도 일본에서 웃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GDP 전세계 3위로 아쉬울 게 별로 없으나 GDP 2위인 중국에게는 저자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히 중국에서는 일본 경제를 여러 가지로 떠받쳐주며 코로나 이전에는 관광객도 압도적으로 많이 보냈습니다. 아무리 일본 군사동맹이 미국이고 우방국이라고 한들 일본의 살림을 상당히 책임져주는 것은 중국이기 때문에 스가 정권은 중국의 불합리를 알면서도 대놓고 반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왕이 부장은 일본에 일종의 군기를 잡으러 온 상황이며 일본은 절대 강한 메시지를 못 내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이나 중국을 상대로 미국과 함께 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고려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 국가안보 주요 정책으로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미사일, 스텔스 폭격기, 핵잠 등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는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만큼 태평양 패권에 있어서 절대 미국에 지지 않겠다는 의도인데 그 길목에 1차적으로 버티는 것은 일본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붙어있는 상황이고 유사시에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에 일본은 단독으로 중국의 작전을 수행하기 쉬운 데다가 동중국해에서 센카쿠 영토 문제도 대립 중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중국은 일본을 본격적으로 견제할 만한 수단을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 정책도 준비 중입니다. 바로 중국이 전략물자와 첨단 기술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출관리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이 법 시행에 따른 파장을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 10월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서 수출관리 법안 가결을 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내용 면에서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수출 규제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달 1일 발효하는 이 법의 핵심은 중국 당국이 자국 안보에 위해가 되는 전략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대상 물품은 대규모 살상 무기 관련이나 생화학 무기 등 테러 용도의 물품으로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출 허가제가 상당한 일본 기업을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일본이 과거 한 차례 중국 때문에 크게 고생했던 히토류인데요. 니케이에 따르면 이 법 시행으로 중국의 수출 허가제가 적용되는 전략물자의 히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에 일본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운다고 합니다. 히토류는 17개의 원소의 총칭으로 소량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소재 성능을 높여줘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핵심 물자죠. 일본은 이미 2010년 중국발 히토류 쇼크를 겪었습니다. 양국 간의 영유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센가쿠 열도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의 일본 해안보안청 순시선 충돌 사건이 발생한 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해 일본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2012년 중국의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고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고 WTO는 2014년 일본 측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물론 일본은 이를 계기로 수입 라인을 다변화해 중국 의존도를 60%까지 낮추는 노력을 했지만 세계 시장을 장악한 중국의 히토류를 벗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모터용으로 쓰이는 디스프로슘과 테르비움 등의 중히토류는 중국이 거의 독점하는 상태입니다. 결국 일본은 백방으로 방안을 마련했지만 중국의 히토류에서는 여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중국은 WTO에 패소를 했으므로 일본에 수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중국은 일본이 한국에 써먹은 수출 규제를 따라해 그대로 일본에 사용하는 묘수를 적용했습니다. 일본은 안보의 이유로 자국의 불화수소 등을 한국에 수출 금지시키며 최악의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똑같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히토류를 그 리스트에 올리기만 하면 일본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고안해낸 소위 한국 주기기가 이제는 일본의 산업 목줄을 위협하게 된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관련 소식통들은 과거 중국이 일본 히토류 수출을 금지하자 결국 일본이 두 손 들고 항복한 장면이 있었다며 중국은 다시 한번 동북아 패권을 위해서 히토류 카드를 자신의 수출 규제 리스트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중국의 수출관리법은 언제든지 실행되고 발효되어 일본의 산업 분단을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어려워지고 왕이 외교부장에게 이렇다 할 목소리도 못 냈던 것입니다. 경제계에서는 중국의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는 일본이 결정적으로 자원 수요에서 발목이 잡히게 된 꼴이라며 미국은 중국제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미국에는 잘 사용할 수 없는 반면에 일본은 무역이나 관광 수지 등 중국에 압도적으로 수출하는 상태라 맞설 카드도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잘 이겨내고 오히려 탈일본의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되었지만 일본의 히토류는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산업 괴멸이 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소식은 한국의 많은 네티즌들에게 일본이 한국의 한 일을 똑같이 당하는 인과응보라 말합니다. 자신들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괴멸시키려고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정책을 펴고 웃었지만 반대로 이제 중국의 히토류에 일본 산업 전반에 매우 큰 피해가 올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일본은 미국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자고 적극적으로 나올 때마다 식은땀을 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하는 순간 중국은 자신의 히토류 카드를 슬쩍 일본에게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니케이는 히토류 수요국들이 중국 정부 정책에 따라 조달을 우려하는 상황에 노출되게 됐다며 중국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생각보다 중국에 너무 기대했던 것이 큰 패착입니다. 반면 한국에서도 이러한 중국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 한국의 다양한 산업체가 포진하고 있으며 대중국 무역이 매우 중요한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중국과 깊게 엮이는 것은 한국에 좋지 않은 결과를 안겨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국도 일본의 너무 많은 사업을 기대고 받아들여서 일본이 그것을 이용해 한국을 공격한 것을 잊지 말고 앞으로 한국은 산업계의 라인을 다변화하며 중국에도 동일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립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중국의 갈등, 미국이 마침내 중국의 잇따른 파렴치한 행보에 대해서 인내심이 폭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필두로 중국에 대해서 강도 높은 워딩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번 방송에서는 미국이 최근 중국에 대해 쏟아내고 있는 각종 초강도 규제 조치들, 언론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3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발단은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는 중국의 기술 유출 의혹입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 공산당과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유학생이나 연구 인력들이 미국 내에서
군사, 안보, 의료, 산업 각종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기술을 탈취해 간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결국 참다가 폭발한 것은 이번에 세계를 강타했던 중국발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백신 개발 연구가 세계적으로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러한 백신 개발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중국이 몰래 빼가고 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미국이 의심한 데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강력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극단적인 조치를 내린 것인데요. 표면적인 이유로는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해서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사관 폐쇄는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죠. 미국과 중국이 수교하기 시작한 1979년 이래 발생한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가 있고, 국교 단절 직전 단계의 강력한 외교 조치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중국의 행태에 대해서 미국이 이렇게 분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기술 유출, 부적절한 탈취, 훔치기 등을 통해서 중국의 기술, 산업이 성장해 왔었고,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발전한 것은 중국 국민들 빼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동의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이 강도 높은 대중 압박 카드를 꺼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선거 전략에 일어날 수도 있겠고, 이 바이러스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반중 감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시류를 틈탄 미국의 전 세계 여론 조성의 목적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미국은 이 본인들의 지위,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에게는 철저히 짓누르는 행보를 보여왔었기 때문에 결국 중국을 옥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 바이든 후보자가 당선되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던 말이죠. 이 영사관 폐쇄, 이러한 미국의 초강력 조치에 대해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쓰촨성,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하면서 맞불을 놓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 강대강 대치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마치 반도체 업계에서 치킨 게임을 보는 것처럼 극한의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인데요. 최근 미국의 고위 관료들은 공식 인터뷰나 대외 발표에서 중국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중국 공산당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뿐만 아니라 케일리 매커네니 백악관 대변인 역시 중국을 중국 공산당으로 명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주목해볼 점은 이 폼페이오 장관과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을 포함한 미국 고위 관료들이 시진핑 국가 주석에 대한 호칭을 바꾸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미국은 시 주석에 대해서 이 프레지던트로 불렀지만 최근에는 제너럴 시크리터리, 총서기로 부르는 빈도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자, 어떠한 의도가 함축되어 있을까요? 폼페이오 장관이 이러한 시진핑 주석의 호칭 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사실 중국에 대해서 반감을 대놓고 표출하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었던 G20 정상회담 당시에도 시진핑 주석이 함께한 실무 만찬에 참석해서 영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 장관 취임 후에 중국 방문 당시 시 주석과 생산적 미팅을 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나 올해 들어서 폼페이오 장관은 시 주석을 총서기로 지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레지던트,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가 영어 사전을 찾으면 나오는 프레지던트의 의미는 대통령이죠. 현재 이 프레지던트라는 단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에 의해 지도자가 선정되었을 때 사용하는 호칭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내부 권력 투쟁의 승자에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이 폼페이오 장관이 펴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심지어 이번 캘리포니아 주에서 있었던 연설 도중 시진핑 총서기는 이미 배척된, 파산한 전체주의 이념의 진정한 선봉자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러한 폼페이오 장관의 행보에 담긴 숨은 뜻을 생각해 본다면 중국의 사상, 이념 자체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확실해요. 중국 정부가 국민들을 향해서 1부터 10까지 모두 통치하고 관할하겠다는 권위주의 체제예요. 분명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것이고, 1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 국가인 만큼 이 국민들 개개의 정치적 사상이나 신념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번 바이러스 사태가 처음 창궐했을 때에도 중국 정부 차원에서는 이를 함구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이 사태의 진실,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한 많은 중국인들도 있었습니다. 단지 이들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을 뿐인 것이죠. 결국 현재 중국의 통치 체계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주도로요. 중국의 공산당과 중국 국민들 사이에 틈을 벌리려는 의도도 깔린 것이에요. 조금 더 자극적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갈라치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한 중국 국민들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중국 정부 시진핑 주석의 도전에서 목소리를 내는 중국인들을 돕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인들을 향해서 미국 그리고 미국의 동맹 국가들과 힘을 합쳐 중국 공산당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을 촉구한다는 메시지를 내보낸 것이죠. 자, 투트랙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을 고립시키면서 이 반중국 경제연합 EPN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 G7 체제를 확대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었죠.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할 인도, 그리고 미국의 우방국가인 호주, 역시 미국의 동맹국가이면서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 이렇게 세 개의 국가를 초청해서 G10, G11 체제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미국의 스탠스예요. 사실상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들이 연대해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취지의 것들이죠. 그리고 중국, 대내적으로는 중국의 국민들과 정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부당한 중국 정부의 조치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깨닫고 국민과 정부 사이의 균열을 발생시키게 하면서 외우 내환, 외부에서도 내부에서도 중국 정부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최근 국제 분쟁 해역 중의 하나인 남중국해를 놓고 중국과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죠. 이 미국이 중국 해안에 대한 정찰 비행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늘리고 있다는 보도가 홍콩에서 나왔습니다. 홍콩의 사우나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해당 내용을 26일자로 보도했고요. 중국 싱크탱크인 남중국해 전략태세 감지계획 SCSPI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미 공군 E-8C 정찰기가 4차례나 중국 광둥성 남동부 해안에 접근하는 등의 미국의 공중 정찰이 최근 들어서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의 공중 정찰은 훨씬 더 자주, 더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양국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각각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인 이번 달 들어서는 미 군용기가 인근 미군 기지에서 남중국해로 비행한 횟수가 무려 50차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역시 이번 달 15일 이틀간 폭격기와 전투기를 동원해 무기 수천 발을 발사하면서 해당 해상 목표물 공격 훈련을 전개한 데에 이어서 공군 역시 실탄 훈련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군은 남중국해에 위치한 섬인 우리섬에 최소 4대의 J-11B 전투기도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인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과거 2001년 미국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가 충돌했었던 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남중국해가 미중 갈등을 더 격화시킬 뇌관이 되지 않을지 우려 섞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과거 러시아와 맺었던 핵 전력 조약 INF에서 탈퇴한 바 있었죠. 미국이 러시아와의 이 해당 조약에 묶여서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는 동안 중국은 적극적으로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오고 있었죠. 이 미국이 INF에서 탈퇴한 것도 중국에 대한 견제 목적이라고 봐야 하죠. 이것의 연장선상으로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 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희망하고 있고요. 당초 한국, 일본, 팔라우 등의 여러가지 지역이 물망에 올랐지만 현재 일본의 오키나와, ryukyu섬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전방위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최근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필두로 미국은 중국 국민들과 중국 정부 사이의 틈을 벌리기 위해 중국의 내부 갈등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작업에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